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103회 이론 해설에 이어서 실무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103회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텍스 클릭하시면은 수험번호, 그 다음에 감독 확인번호 입력하라고 나오죠. 저희는 A형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문제는 문제 1번 일반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틀리면 안 되시죠. 3점짜리 문제가 5문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총 1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반전표 입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프로그램 지금 해줘가지고 일반전표 입력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일자별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자에 대한 내용이네요. 생산부서에 그 전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국병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 비용 1,000만 원을 법인 신용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차변이에요. 차변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넣어야 되는 건데 제가 811로 했는데 이게 811이 아니라 511인 거죠. 왜냐하면 생산부서 관련된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래처는 적용은 따로 두지는 않고 금액 1,000만 원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카드와 관련된 해볼 건데 하나카드는 우리가 카드와 관련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카드라는 계정 코드가 있는지 검색하신 후에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카드 당연히 카드에 관련된 대금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긴 하는데 그 가로 안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3월 3일자. 주식회사 동궁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중 100만 원, 5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잔금까지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무실과 관련된 임차 보증금 자산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임차보증금 이와 같이 2, 3위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전액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대변은 어떤 걸 써야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대금을 모두 1,500만 원을 3월 3일자에 지급을 했나요? 그건 아닌 거죠. 일단은 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은 먼저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거를 선급 비용, 선급금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주식회사 동궁과 관련된 선급금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팝업창에서 155 선택하신 다음에 5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보통예금은 계정 코드가 103으로서 어떤 보통예금인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그 숫자만 나머지로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임차보증금 여기도 동국으로 설정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는 3월 31일자입니다. 문제 보시면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올해 3월 2일에 취득을 하여서 보유하고 있던 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0주를 지금 1,000만 원에 매각을 한 거죠. 일괄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팔고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1,00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뭘 팔았길래 1,000만 원이 들어온 거고 혹시라도 그 차익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가로 안에 보시면은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주당 취등가액은 8,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주식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잔고가액을 계산을 하는 거죠? 취득가액의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으로서 보유하던 거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다 보니까 대변으로서 단기 매매증권 선택하시고 107로 여러분들 기입하신 다음에 얼마로 적죠? 800만 원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800만 원짜리를 팔고 대금을 1,000만 원이나 받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서 906
영업의 수익 항목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미래 주식 여기에서는 뭐 따로 계정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신주 2,000주를 발행을 했나 봐요. 근데 한 주당 7,500원에 발행을 하고 주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발행가액으로 우리가 돈을 받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금액 자체는 얼마이느냐 계산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주를 발행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곱해질 금액이 우리 발행가액으로 7,500원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1,500만 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1,500만 원으로 이와 같이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자본금으로 설정될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이것도 뭐 7,500원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건 아닌 거죠. 7,500원이 아니라 그 가로 안에 있는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본금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으로 이와 같이 뭐 1,000만 원으로 뭐 기재를 했는데 대변에 우리가 차익이 발생하죠. 500만 원큼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해당 자본을 증자하는 데 발생한 그런 잉여금, 우리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 3, 4, 2로서 500만 원을 기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순수 500만 원으로 기재할 것인가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주식 할인 발행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 먼저 우선 상기시키고 그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다라고 아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 모두 주발초로 계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자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 1억 원의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동시에 차입금이자 30만 원도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은 지금 보통예금에서 지금 순수하게 현금 빠진 건 얼마죠? 1억하고도 30만 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부터 여러분들 쉬운 것부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억 300만 원. 그런데 이게 뭘 갚았길래 없어진 돈이냐? 단기차입금 갚았잖아요. 근데 단기차입금 이거 계정과목 코드가 어떻게 되죠? 단기차입금이 260으로 되어 있고 기업은행에서 내가 차입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처 코드도 기업은행이 있지는 않은지 검색해 주시고 혹시 있네요. 9800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 951로 나머지 가액을 30만 원. 제가 이 보통예금 계좌의 금액을 잘못 설정했네요. 1억하고도 30만 원이니까 이와 같이 설정하고 이자 비용도 300만 원이 아닌 30만 원으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기차입금과 관련된 상환. 근데 이 상환이 이자 비용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단기차입금과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두 개로 나뉘어서 각각의 금액을 입력하는 거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문제 2번에서는 그 일반 전표 입력이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메인 매출 전표의 경우에는 일반 전표 입력 바로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려움 없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 5문제로 되어 있고 총 배점이 15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3점인 거죠. 여기서도 틀리셨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사이즈가 좀 크네요. 이거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을 하고 김해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이게 가로 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거래처한테 매입한 것도 아니고 원재를 수입함에 있어가지고 그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재고자산 이 3천만 원과 관련된 내용은 솔직히 이 매입매출점표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가세 원천징수 당한 것만 그것만 표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매입매출점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자로는 7월 28일자인 거고 수입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이라고 하면은 그 매입 중에서도 55번이네요. 55번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부품 수량 단가. 부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수입 신고, 필증 참고. 저도 똑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과 단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없고 바로 공급가에 3천만 원 기재를 해 볼게요. 당연히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기입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코드로는 기매세관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1569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 전자이기 때문에 역표시해 두면 되는 거고 붕괴는 혼합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재료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래요. 원재료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차변에 뭐 3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원재료를 하단에 붕괴해서 뭐 전표를 하느냐 그건 아닌 거고 그냥 단순히 뭐 3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을 기매세관에 지급을 하였다라는 게 이 문제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 이거 굳이 혼합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현금으로 부가세 대급금을 지급한 이 한 줄로 표현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1번과 관련된 문제는 이와 같이 풀어봤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사이즈가 커요. 보도록 할게요. 7월 30일자고 주식회사 조합캐피탈로부터 영업부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인승 승합차를 리스하기로 하였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웬만한 승합차의 경우에는 이게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리스는 운용 리스이며 매월 리스료 55만 원 지급 조건이다. 7월분 리스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자계산서를 수치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 월 리스료라고 해가지고 공급가에게 55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를 어떻게 매입매출점표에 표시를 하느냐. 일단 일자를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7월 30일자로 여러분들 조회기간 다시 설정하시고 이게 지금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53번 면세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상에 있는 월 리스료라는 품목을 그대로 따와 줍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 자체가 55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합캐피탈이네요. 조합캐피탈로 해주시고 이거 전자세금계산서이겠죠. 전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상 쓸 수 없고 혼합 쓸 수 없고 신용카드 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혼합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혼합 적으려고 봤더니만 이 55만 원이 지금 원재료에 대한 구입 가격인가요? 아니죠. 임차료 계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라고 우리가 계정 과목을 달리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로 두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되었다고 그 대금에 대한 계산 방식까지 대변으로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보시면은 8월 12일자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여러분들도 기간을 8월 12일로 다시 설정해 주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해외 매출처인 영국 에이스사의 제품을 직수출하고 수출 대금 3만 달러는 이거 8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고 수출 신고 번호는 고려하지 않을 것.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했다고 하면은 원화로 환가한 일자의 기준 환율을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
거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돈으로 받은 게 그 이후에요. 8월 30일에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별 걱정 없이 8월 12일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거 한번 제가 계산기를 한번 볼게요. 계산기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레 짐작해서 암기하시면 저 같은 꼴 납니다.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은 값으로는 3,450만 원이에요. 이와 관련된 거를 어떻게 메인 매출 전표에 기재를 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월 12일자로 기재해 주셨죠? 그 다음에 직수출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중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영세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출로 해야 될까요? 16 수출로 해야 되는 거죠. 영세 잠시만요. 영세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450만 원으로 기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코드로는 영국 에이스사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볼 건데 코드로 158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분계로는 우리가 뭐 아직 받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8월 30일자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으로 두고 하단에 뭐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품 매출이던가요? 제품이라고 첫 번째 단락에 되어 있는 제품을 직수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 코드 자체를 변경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와 같이 기재를 하고 이게 어떤 수출인가요? 직접 수출인가요? 직수출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메인 매출 전표 이거 영세로 고르셨다고 하면은 그 영세를 구분란에 팝업창에서 1번부터 뭐 59번까지 선택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직접 수출 1번 확인하고 서로 번호까지는 기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출신고 번호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생산부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무물산에 선물로 제공하였다. 이거 지금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접대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 재화의 간주 공급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가세에 대해서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과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9월 25일자이네요. 유형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건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급가액은 시가로 부가세를 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300만 원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다가 제가 매출을 했죠. 근데 세무물산에 내가 직접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간주 공급인데. 그리고 분계로는 현금으로 줘야 될까요? 저는 혼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왜냐하면은 하단에 우리가 제품 매출 위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품 매출이던가요? 저희가 제품 팔았나요? 그건 아닌 거죠. 제품을 접대 목적으로 선물용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하단 제품이 200만 원짜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제품 없어진 거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제품 150으로 되어 있고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200만 원 없어진 거. 하지만 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접대 목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가에 해당하는 10%인 30만 원은 부가세 예소금 명목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총액을 접대비라고 두면 될 것 같아요. 813 접대비. 그래서 230만 원이 접대비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하자면은 그 제품 적여 보시면은 이거 뭐 타계정 대체라고 손익분기 방영 뭐 이것도 해주시면 금상첨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주식회사 해문의 제품을 3천만 원에 판매를 하고 아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 7월 31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선수금인 거죠. 부채였는데 나머지 잔액은 10월 30일자에 받기로 하였다. 그렇다고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3천만 원짜리 물품을 판매를 하는데 1,000만 원은 미리 받았어요. 근데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인도가 된 시점이 공급 시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차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메인 매출 전표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는 9월 30일이에요. 이거 그냥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라는 표현이니까 11번 과세매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기서 전자품목으로는 전자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수량 단가 어떻게 되어 있죠? 뭐 수량 10개, 100개인 거고 단가가 30만원, 그래서 공급가액이 3천만원, 세액 300만원 기재가 되어 있고, 어디다가 공급을 한 케이스인 거죠? 주식회사 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에 옆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선급금, 선수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둡시다. 이게 제품 매출한 거긴 한데 그 대금과 관련된 결제가 약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선수금 1,000만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내가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그 한 1개월 뒤에 받기로 했잖아요. 10월 30일자.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그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이와 같이 첫 번째 문제가 5점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3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새로 추가된 거죠. 전자신고, 즉 전자신고하는 것까지 그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고, 총 배점이 10점이네요. 여기서도 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굳이 틀릴 만한 문제가 여기 없습니다. 103의 경우에는 그냥 무난무난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기존에 입력된 자료 또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출, 매입, 예정신고 미완급, 그 다음에 전자신고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가가치 탭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서 1기 확정이었나요? 잠시만요. 1기 확정, 4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여러분들도 기간 설정해 둡시다. 매출 내역 쌍가로 1번 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로서 공급가액 5억 원 있다고 하고, 당연히 그 부가가치세는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쌍가로 2번 보시면은 해외 직수출에 따른 매출로서 5천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 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영세 중에서도 기타란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입 내역 보시면은 쌍가로 1번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 있는데요. 공급가액이 2억 5천, 부가가치세가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죠. 위에 일반 매입 중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그러면은 이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도 여기다가 별도로 1,000만 원, 100만 원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보시면은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450만 원, 45만 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정신고 때 공제받아야 되는 걸 확정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세액 중에서도 그 12번 예정신고 누락분으로서 450만 원, 여기다 해야 되는 거죠. 450만 원, 잠시만요. 450만 원, 그 다음에 45만 원 각각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본인이 1기 예정을 신고를 할 때 환급이 발생했나 봐요. 근데 환급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 때 신고했다 할지라도 예정 때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 신고 때 이와 같이 차감하는 형식으로, 납부세액을 차감하는 흑보나 환급세액을 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동그라미 발 안에 100만 원 기재를 할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 우리 경감공제세액 보시면은 여기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 공제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세의 경우에는 그 상단에 F7 저장까지 누르셔야지만 반드시
저장이 된다는 것. 입력만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풀었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라고 되어 있는데 하단에 있죠. 끝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기간을 지금 2기 확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로 기간 설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자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남산에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이게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가지 증빙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와 같이 10월 15일자에 세금계산서로도 발급하고 법인카드로도 결제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그 2,750만 원 기재를 해주는 건데 세금계산서와 중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2,750만 원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동일하게 그 계산서로도 똑같이 이제 이런 경우를 해요. 보시면은 면세 제품 공급가액 700만 원짜리 주식회사 헤라산업에 납품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계산서를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통장 계좌 이체로 대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2월 15일자에 법인카드로 결제 받았다. 답답한 짓을 지금 두 번이나 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700만 원. 이건 신용카드 결제분이고 면세 발생액이기 때문에 7,500만 원 그 하단에 700만 원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 중복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금액 하단에 동일하게 700만 원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된 부속서류 전자신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단에 전자신고 탭을 통해 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문제 2점짜리예요. 근데 전혀 문제가 어렵지 않죠.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것까지 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문제 4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음에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굳이 제가 메인 매출 일반 전표 입력에 굳이 하지 않고 그냥 필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외화 매출 채권인 어떤 사의 외상 매출금은 다음과 같다. 지금 7월 4일째 제품을 지금 10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직수출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다음에 7월 31일 수출하기로 한 제품의 선적을 완료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지금 보시면은 직수출이고 선적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대금은 10만 달러로 하되 그에 적용될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 7월 31일자리 119원으로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결산 자료와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31일 회수하였다. 이거는 여기서 차감을 해가지고 결국은 7만 달러와 관련된 내용들만 결산 반영하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7만 달러 계산을 하는 건데 12월 31일자와 이 7월 31일자를 비교를 하고 1115원 그 다음에 여기서 1190원을 차감을 한 해당 금액으로 지금 외상 매출금이 차감이 됐겠죠. 왜냐하면 발생 시점에는 1190원이었어요. 근데 결산 시점 보니까 이게 환율이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화 환산 손실은 차변으로 두는 거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형식으로 이와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4월 1일자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다 성급이에요. 전액 지불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보험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죠.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를 계상하였다. 단 보험료의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하고 회계 처리 시 음소는 입력하지 말 것. 지금 보시면은 올해 202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저희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액 보험료로 계상하였다. 그 말은 즉슨 내년도 3개월치에 대한 것도 미리 보험료로 비용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선결치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3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과게 보험비로 처리했었던 걸 이와 같이 보험료라는 비용을 대변으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30만 원인가요? 30만 원을 차감을 하고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이미 돈은 나갔으니까 현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채권 등의 잔액 등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1% 다 곱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1%씩 다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6억 9,5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100만 원을 차감을 한 이와 같은 금액으로 될 것이고 설정점 대손 충당금 잔액에서 차감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해당 금액을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로 설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가 이게 원천이 다 달라요. 외상매출금, 바드럼, 단기대여 등과 같이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코드도 별도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음과 같고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추계액이 지금 얼마죠? 1억 5천, 그 다음에 2억 원입니다. 생산부서, 영업부서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100%를 충당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단 1억 5천, 2억 원으로 맞춰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각각 1억 원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억 5천에서 1억 원을 차감을 한 5천만 원, 그 다음에 2억에서 1억을 차감을 한 1억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해당 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1,200만 원을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5만 원, 법인세 중간인합세액 500만 원은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다. 여러분들 법인세를 미리 6개월분을 미리 선납하는 게 중간예납세액인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지급한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이 중간예납세액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선납세금 원래의 자산 형태로 555만 원 차변에 있었는데 이제는 정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없애주죠. 55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인세 비용으로 지금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미리 납부한 세액 차감을 한 그 나머지 가액을 미지급 세금으로서 부채 성격으로 두시면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5번까지 그 결산과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 마지막 문제 5번째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된 우리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굳이 여기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문제에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은 1번 보시면은 5점짜리인 거고, 이 두 번째 문제가 10점, 그 다음에, 두 문제네요. 그러면은 15점짜리 각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로운상의 생산직 근로자. 여러분들 생산직 근로자가 나오는 순간 혹시라도 그 야간 근로수당, 추가 수당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바로 이렇게 입력합에 앞서가지고 수당 공제독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팝업창에 이거 사용 여부 옆표시하거나 혹시 없다고 하면은 새로 설정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생산직 근로자의 정희석 씨가 5월분 급여와 관련된 자료를 받을 건데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5월분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일단은 급여 자료 입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일단은 5월분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급여 내역 좀 한번 보실게요.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근로교육수당. 지금 식대는 비과세일까요?
한번 하단에 보시면은 쌍가루 1번으로 식대는 뭐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본인이 식대를 10만 원 뭐 현금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보시면 자가 운전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본인 명의의 차량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지급을 하고 있대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지는 않다. 이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받기 위한 뭐 요건이니까 이 30만 원이라 할지라도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쌍가루 3번 야간 근로수당 볼게요. 올해 5월부터 업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야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만 원 모두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보조금 보시면은 사규에 따라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는 과세 요건으로서 수당 공제 쪽에 수당으로서 과세 추가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시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항목이 뭐 또 추가할 건 없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이와 같이 급여 명세서를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이를 저장하고 마감시키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5월 기속 5월 지급으로 기간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전월 미환급 세액이 23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소득세 파트에서 차감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23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차감을 한 그 나머지가 다시 다음 연도에 전월 미환급 세액으로 남아 있겠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사원의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인용 메뉴에 소득명세태, 연금저축 등 월세, 주택임자, 뭐 다 하라는 것이겠죠. 하단에 보시면은 뭐 김영식 씨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은 없으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지금 현 근무지 보시면은 급여 초액 1,320만 원 되어 있고요. 기납보세액이 15만 5,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기납보세액 중에서도 현 근무지란에 그 다음에 종전근무지도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이다 보니까 합산해야 되는 거죠. 연말정산은 1년치 발생한 그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이게 현 근무지에서든 종전근무지에서든 상관없이 일단 한 곳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전근무지 내역 보시면은 일단은 근무기간, 근무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국민연금, 건강, 장기, 고용보험은 굳이 여기서 적을 필요는 없고 이게 중요한 거죠.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 여기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그 기납보세액으로 적을 것인가. 차감증수세액, 기납보세액 아니죠. 무조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근무지, 종전근무지 다 입력을 하셨고 연말정산 이게 공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보험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160만 원을 지출했다 할지라도 100만 원을 한도로 12% 공제되기 때문에 입력된 값은 160만 원, 근데 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 원, 그래서 공제 세액은 12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비의 경우에는 본인 대학원 교육비, 본인이 뭐 대학원이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에서 뭐 별도로 업무용으로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보시면은 질병치료비 150만 원 공제 가능한 거고 안경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만 원 지출했다 할지라도 세법상 한도는 연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 50만 원 공제 받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 이거는 안 되죠. 아파서 내가 병원 간 거, 약국 간 거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도 안 됩니다. 한약도 안 돼요. 그래서 150만 원과 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용카드 등 사용력 좀 보실게요. 여기서 뭐 자꾸 질병치료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신용카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뭘 빼야 되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대로 350만 원, 그 다음에 직불 360, 현금영수증 5만 원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명세에 대해서도 이게 웬만해서는 그 공제 항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 뭐 계약 면적이 84제곱미터를 뭐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근데 여기서는 뭐 계약 면적도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뭐 세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월세세액 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공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항목들 입력만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저축과 관련된 내용 120만 원 하나은행으로 제대로 입력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어려운 거는 제 생각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기 문제와 관련된 해설 여기로 마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